예,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송기춘입니다. 작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되었고 현재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관련해서 아마도 주요한 그 헌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베니스 위원회의 그 지침을 가지고 이 해산 심판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또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세계 헌법재판의 여기에 참여하신 그 국제적인 헌법학자들, 또 헌법재판관들에게 이러한 것에 주요한 이슈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에 베니스 위원회가 이 정당 해산 심판의 주요한 지침이 되는 이 정당의 금지 및 해산 그리고 유사 조치에 관한 그런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당이 민주적 헌법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 사용을 주창하거나 또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걸 통해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는 정당을 해산 또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정당의 당원의 행위를 이유로 해서 정당의 해산에 대한 또는 정당 활동에 대한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가 청구를 하면서 주장했던 것은 이 통합진보당이 받는 헌법 질서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활동을 했다, 또는 당원들의 활동이 그러한 데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만은 점차 그것이 허구적인 것이었고 허무맹랑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이론학회, 그리고 민주법학연구회 이렇게 세 개 단체가 모여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사회자께서 환영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토론회를 갖는 것은 거의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환영사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는 민주주의가 탄압받고 또 정당의 자유가 탄압받는 이 시점에 오늘 토론회에서 활발한 토론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토론의 결과물이 지금 탄압받는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진보에 대한 탄압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헛된 것이었다. 그 탄압이라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오늘 그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사말 하면 제가 무척 불편해할 것 같아갖고 시킨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까지 갔다 온 마당에 이 정도 인사말이 뭐가 두렵다고. 사회적으로 덧칠하는 그 색깔이 두려워서 한 4, 5개월 정도 좀 망설였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팟캐스트 진행하는데 낙금수 이후에 요즘 팟캐스트 전성기입니다. 다시 저희가 한번 올리면 한 200만 정도 다운로드입니다. 최근에 정당해산 청구 심판 변론을 맡고 있는 이재하 변호사가 한 5개월 전서부터 자신이 변호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전국구에서 좀 다루자. 그런데 제가 빨간색 칠 한 게 두려워서 사실은 망설이다가 방송을 하면서 8월에 했죠. 8월에 방송을 하면서 반성문을 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회적 인식이 두려워서 뒤로 빠져 있다가 이제야 방송을 하는 저희 비겁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했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듣는 200만보다 한 반 정도, 100만 정도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희하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중동을 과연 언론이나 지금 방송들이 제 역할을 하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하면서도 사실은 거기에서 흘려 나온 정보들을 믿고 그 관념과 통념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또 재단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신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1975년서부터 1979년 유신의 말기에 정치 의식이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정당 해산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과거로, 그러니까 아버지 독재자 시절보다도 더 과거로 회귀한 듯한, 도대체 이 원 주소는 어딘지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투사가 돼서 다 최전선에 서 있을 필요는 없지만 함께 가는 길에 뒷열에서 묵묵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자리에 오기 무척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작은 차이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밀어내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의원보다도 훨씬 위력적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라고 하는 그런 격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민주주의는 산소와 같고 공기와 같습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질식사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질식사의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법학 연구회 그리고 민변 이런 분들이 앞에서 설 때 고춧가루를 뿌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로 함께 했고 저 뒤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 일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겠다 하는 결심의 말씀을 드리면서 4, 5개월 동안 덧칠된 색깔 때문에 불편해서 좀 뒤로 빠져 있었던 그 비겁함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과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정당 해산 청구 심판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때릴 때는 맞고 그러다 보면 때리던 사람이 헛손질을 할 수도 있고 미끄러서 제풀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지키던 사람들의 세월이 다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하는 행사인데 제가 사전으로 조금 늦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 주최하는 행사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행사를 하는 데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특히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재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가 새로이 구성이 됐을 때에 그때 제가 우리나라의 국회를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마치 1948년도에 우리나라 국회가 초대 국회가 처음 구성될 때 우리 국회의 모습처럼 정말 다양한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또 이념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모습들이 한꺼번에 우리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장래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다른 것들을 포용하는 그런 나라로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나름대로 제가 어떤 것에서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점차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이제
어떤 우리 사업의 지향점을 어떤 통합지향적인 그런 측면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같은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지혜와 또 더 많은 분들의 용기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여러 내빈들 그 다음에 또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같이 동참해서 좋은 지혜에 또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대 법전원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한상입니다. 제 발제는 간단한 30 정도의 그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간단히 정리하고 시간을 다른 주제로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것처럼 글 쓰면서 정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 돼가지고 아주 쉽고도 간단한 이야기를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써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죠.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형성됐던 반공체제, 소위 말해서 4.8년 체제라는 것, 이것이 이제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일련의 공황체제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공황체제의 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이번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 청구 사건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는 그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어떤 민주화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국가론이라든지 이런 서민들의 자기 삶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공안체제와 대립되면서 충돌하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충돌의 예각 지점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 국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 사건이다. 바로 그 때문에 뭔가 우리는 좀 더 많은 주목과 또 좀 더 많은 분노와 좀 더 많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칼 슈미트부터 아간벤까지 들어가지고 이상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이제 사실은 칼 슈미트 이야기를 합니다만 칼 슈미트는 아주 도식적으로 이해하면 쉽죠. 적과 동지를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누가 이기는가 결정하는 것이 정치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러니까 동지들 이 동지들 사이의 어떠한 결정 과정이다. 바로 그 때문에 민주주의는 동지성으로 바탕을 한다. 그게 이제 칼 슈미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이 동지성은 획일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그래서 싸움하는 그 예외 상태라는 것.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자가 또는 통치자가 국민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게 극단화된 것이 히틀러 체제라고 한다면은요. 8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상의 정치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나 어떤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내면서 그에 일정한 낙인을 찍고 이 낙인 찍는 과정에서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순치하고 훈육한다. 라는 이야기로 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8페이지, 9페이지에 조금 길게 아간벤 이야기라든지 통치성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10페이지입니다만은 우리 역사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일본 강점기 때
사회주의를 척결하려고 노력했던 뭐 메이지 때부터 일본은 뭐 그랬었죠. 하여튼 그러한 그 과정들이 일제 그 해방 이후에 그 해방 국면을 타고 그 국가 형성 과정에서 미군정의 틈을 타서 이승만 정권과 세력과의 미군정이 야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의 일정한 부분, 대한민국 한민족의 일정한 부분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 칸 나누기를 하죠. 북쪽은 절반은 쪽에서 내팽개쳐버리고 남쪽 부분도 계속 선을 그어가면서 너희들은 우리가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국민화하고 마치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소위 비국민 담론이 나오듯이 비선령 스님 그렇게 이야기되듯이 어쨌든 국민이 아니야 빨갱이야 하고 쫓아내었던 그런 체제, 그 체제 속에서 우리 4.8년 체제가 형성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건국헌법에서 나타났던 4.8년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그 반공체제를 구성하면서 만들어졌던 반공이라는 개념은 그 어떤 실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단지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라는 것, 그거 하나만이 이 반공체제, 반공의 개념을 결정짓는 가장 두드러진 담론이었습니다. 이제 11페이지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의 관점입니다. 실제 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우리 헌법에 들어온 거는 유신헌법 때인데요. 그때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라는 표현을 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실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개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헌법 전문에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즉 말하자면은 북한과의 적대관계 속에서 북한이 아닌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관점을 중심에서 형성되어 버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단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국민 부분을 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말해서 비국민을 선언하고 정치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북 또는 빨갱이라는 담론은 이제 아간벤이 이야기하는 호모사케르를 만드는 그런 수단인데요. 12페이지에 조금 적어 놨습니다. 이제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이 단적으로 드러나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는 빨갱이다 라고 낙인 찍는 겁니다. 흔히들 요즘에 와서 이제 이석기 의원 사건도 있고 진보당 사건도 있고 하니까 이 볼테르가 했다는 말,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볼테르가 했다는 말이 많이 인용됩니다.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네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 두 가지 문장이죠.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너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접속사로서 연결될 수 있는 두 문장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빨갱이 담론의 또는 종북 담론의 실체입니다. 계속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강요당하느냐면요.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여성의 권리를 동의한다. 또는 나는 주사파는 아니지만은 어떠한 것은 내가 동의하겠다. 나는 아로는 아니지만은 이석기 의원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앞에 말은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을 하게 만들므로써 어떤 페미니스트라든지 또는 주사파라든지 아로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가운데서 마치 코끼리를 말하지 마 하는 식으로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소수 정파를 밀어넣고 이질적인 국민 영역으로 밀어넣고 경계 밖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호모사케르처럼 죽되 죽지 않은, 살아있을 때 생명력이 없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처단하고 자유롭게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사실 진보 진영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종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담론들을 계속 반복해서 재생산하는 그런 틀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그리고 이런 틀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 시민 대중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특정한 특징들을 가졌던 생각들이나 정치 정파들을 혐오시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훈육하게 된다는 그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공 국가의 통치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북한이라는 존재죠. 그러니까 북한은 언제나 적하역에 불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언제나 쳐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위험을 상례화하고 그 위험과 국내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 어떤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규정 짓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틀에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그 유입이라는 거, 뭐 어떻게 보면은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걸 이야기를 했을 때 자유주의 국가는 중성 국가로서 뭐 별볼일 없는 것을 적혀버렸습니다만은, 이제 신자유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제 경제 사회의 영역에서도 정치가 도입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자본의 유통에 그 자유로운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를 끌어들이는데요. 바로 이제 그렇게 끌어들이는 공간 속에서 반공국가권 담론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자본의 소통에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빨갱이 담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학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바로 이제 이런 체제 속에서 그 17페이지입니다. 4.8년 체제가 오늘날에 와서도 87년 체제에 와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사실 87년 그 민주화 운동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의 분출을 하는 민주화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정치 엘리트, 소수 정치 엘리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유돼 버리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구권위주의 체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야합을 함으로써 이제 87년 체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그 대표 욕구와 정치 엘리트들의 대표 형태의 간극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통로를 타서 이제 신자유주의와 4.8년 체제의 연합체가 이제 그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제 아주 재밌는 게요. 바로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그 4.8년 체제와 신자유주의 결합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그 결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서요. 그 이제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가 없는 체제, 이게 실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뭐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고 정당이 어떻고 언론의 자유가 어떻고 뭐 쭉 나오는데, 독일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제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제, 거꾸로구나.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한 요소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처음에 그 이제 독일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반공의 체제에다 하나 더 붙여서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까지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기제로 엮어지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걸 대변한 셈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그 뭡니까 종북담론이라는 거 또는 그 빨갱이 논리라는 거, 특히 이제 요즘에 와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같은 거, 뭐 이것은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뭔가 국민들을 경계짓고 일정한 부분들을 그 정치로부터 내팽개치는 또는 모든 그 생활 영역으로 내팽개치는 그런 그 담론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체제에서는 19페이지 밑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그 빨갱이 담론이나 종무담론 또는 예외 상태를 규정하고 호모사케를 만들어내는 그런 틀들은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뭐 신자유주의 틀이 그렇죠. 파레토 최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트 힉스 기준을 추구를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래서 효용이 가장 최적화되는 그 시점을 그걸 중심에서 경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최대의 이익을 거둔다면은 그 최대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은 감내하겠다는 게 그 칼리토 힉스 기준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팔레토 최적은 정치 영역에서 가장 적합하죠. 타협, 협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공생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 칼리트 힉스 기준은 사법의 영역에서 가장 타당합니다. 사법은 기본적으로 그 성자 독식의 구조거든요. 원고 피고가 싸워가지고 원고가 이기고 저 피고가 지고 또는 원고가 지고 피고가 이기고 것이 중간 영역이 없는 게 사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자유주의에서의 법은 그 어떤 그 뭡니까 정책 운영이라는 게 사법화되는 과정 그 형상들을 많이 거칩니다. 그 이제 법원이 중심으로 해서 민법이나 상법을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그 국내에서 일어나는 정치를 탈정치화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정치 영역으로부터 배제시키고 이제 어떤 그 국민들의 그 시민들이 결합하는 중간 단위들 뭐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 이제 21페이지까지 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그 지금 현재 그 정부가 어떤 정치의 문제를 법원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어떤 탈정치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을 이제 낱낱이 개인으로 쪼개놓음으로써 어떤 집단적인 그 요구 분출을 막겠다. 즉 말해서 민주화를 막겠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공공재라는 거, 공적인 것을 개인의 문제로 분리시킴으로써 이제 소위 말해서 사사화죠. 개인화. 그 이제 사유화시키고 뭐 그러면서 공적인 것 자체를 없애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통해서 종북 당론을 동원해서 뭔가 그 자기의 생각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내팽개치겠다라는 그런 그 형태를 갖춥니다. 쭉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좀 넘어가고요. 사실 이제 조금 갔다 왔다 합니다만은 24페이지 시간을 의식하다 보니까 자꾸 그 생략하게 되네요. 이제 그 이스키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수사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진보당에 대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사건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거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종북 담론입니다. 이 종북 담론은 과거의 빨갱이 담론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24페이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이제 뭐 실적으로 저는 국정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사상 연구하려는 그런 그 이상한 단체에서 그 국정원에서 파견하는 각종 강령 교재로 그 반대세의 비밀 그 일거려진 초상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이제 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국정원의 그 종북 담론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전술적인 기본 그 전략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 그 전술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가 일단은 그 적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적은 북한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반드시 북한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적이 있다. 여기에는 물론 북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아니라 좀비를 적어놔도 괜찮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적어도 괜찮고 그 어떤 걸 적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적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쓰고요. 이제 그 적에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제 그 25페이지 밑에 중간 밑에 좀 보면요. 이제 종북 자익 세력도 있고 비종북 자익 세력도 있고 어쨌든 이러이러한 세력들이 있다. 이제 참 재밌는 게요. 적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적이 북한인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자익 세력이 있고 북한을 추종하지 않는 자익 세력이 있다. 이건 그 자체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근데 어쨌든 자익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익 세력만으로 적을 만들지 못하니까 북한이라는 걸 끌고 와가지고 북한에 빗대가면서 북한이 나쁘니까 이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보니까 이 북한하고 친하지 않는 그런 또 나쁜 사람은 또 있더라.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가 이제 2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적의 호시탐탐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위험과 공포를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쳐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에 친했던 자익 세력, 그리고 북한에 친하지 않는 자익 세력들, 어떤 세력들이든 뭔가 사회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 이제 무시무시한 그런 그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 이제 그 위험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도 있었고 다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이런 자익 세력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런 자익 세력과 가까운 또는 가까운 듯이 보이는 진보 세력들도 문제다 하고 또 갖다 붙입니다. 이제 전체로서 넓은 의미에서 진보 세력을 그러니까 자익 세력 또는 좌파 세력 또는 뭐 좌파에 준하는 세력 이렇게 쭉쭉쭉쭉 나누면서 자꾸 계속해서 구분하고 서로 이간질 시키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우리는 적으로 삼아야 되는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과거 뭐 히틀러 정권에서 그랬듯이 모든 자기의 이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체제 속에서 종북 담론이 형성이 되고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사건들을 잡아가지고 너는 종북이지 또는 좌익이지 진보지 해버리면 그 자체 그러니까 국가의 적이 돼버리고 위험 분자가 되는 그런 그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대표적이죠. 처음에는 동조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월호 그 유족들에 대해서 뭐 그냥 그 뭡니까 그 뭐 단식하는데 앞에 가지고 뭐 음식 먹고 그렇게 희화시키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종북 세력들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좌파 세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오면은 그 이제 세월호 유족들 저 하는 거는 이 종북 세력하고 또는 좌파 세력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로 가버리거든요. 그 이제 그 종편들이 하는 논리들이 바로 이제 이 논리들이죠. 무언가 배척해야 되는 적을 상정하고 그 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좌파 담론 또는 그 종북 뭐 이런 담론들을 덮어씌우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 구분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믿지는 않으면서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그들 그러니까 그 세월호 특별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자기와는 다른 별개의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들과 대중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배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이제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30페이지 베니스 위원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그 잘 알려진 이야기고 또 앞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베니스 위원회가 주장하는 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정당이라도 체제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산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합법성과 비례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 여기는 네 가지의 요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 제 발전문에 적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정당이어야 합니다. 정당에 소속된 어떤 개인의 행동 가지고 처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특히 헌법에까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워낙 그 이제 개인의 행동을 가지고 정당에 덮어씌운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헌법까지 이제 이게 적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됩니다. 우리 헌법의 수준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그 위배된 정도가 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질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야 됩니다. 리얼 스레시라는 말이 여기서 그 의미가 나가지거든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비례성의 원칙에 충족돼야 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모든 기본권 판단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수단 즉각성,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은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거죠. 실제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 특히 그 AKP 그 이제 그 정의개발당 같은 경우에는 위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민주 기본 질서에 위배되었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 조치보다는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을 1년간 반액으로 삭감하는 그런 보다 더 가벼운 그런 그 제재 조치를 내리거든요. 물론 그 자체도 잘못된 결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의 그 위헌정당 제소 부분에서는 아무런 그 검토도 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냥 정부가 하는 건 뭐냐면은 진보당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 진보당이 위험하기 때문에 제소한 것이 아니고요. 진보당이 다르기 때문에 제소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됐느냐 또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느냐는 것은 그것은 진보당의 현재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의 먼 미래로부터 끄집어낸다. 마치 서독 공산당 위헌 판결했을 때하고 마찬가지 과정이죠. 막스 레닌주의에 기반을 둬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어떤 먼 미래의 그 과학적인 필연으로서 나타나는 현상 또는 전망이었던 그 먼 미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그것을 그 독일 공산당이 추구한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마치 위험이 있는 것처럼 가공을 해버립니다. 그래가 위헌 선언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똑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법무부가 진보당에 대해서 먼 미래의 위험을 지금의 위험으로 만드는 가장 큰 틀은 뭐냐면 종북담론이죠.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그냥 여태까지 가상으로 만들어졌던 실질도 없는 바로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그 위험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32페이지 메뉴에서 둘째 줄 보시면은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이거는 일종의 예비 금속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존재하는 위험을 그 바탕으로 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죠. 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뭔가 이제 고대 장영수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모자이크 하듯이 이래저래 맞춰보면은 뭔가 나온다. 라고 하듯이 짜 맞추는 위험입니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누구나 위태롭게 생각하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이것저것 요것저것 요렇게 해서 레고처럼 맞추면은 아주 이상한 뭐가 나오듯이 그 위험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히틀러가 등장하는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히틀러 국가사회주의 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제 국가사회주의 국가 히틀러 국가죠. 수립을 위해서 모두가 소망하는 비상사태를 창출한다. 평상상태를 뭔가 이런저런 그런 사건들을 도출하면서 그걸 조합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엄청난 위기에 있다. 국민들이 각성하라.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위기에서 구제해줄게. 이 논리죠. 그리고 그 위험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어떤 것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또는 법학자들로 하여금 뭔가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개념을 판단하기에 법적인 추론 과정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과정들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국순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33페이지 메뉴입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은 히틀러가 아래서부터 만들어진 파시즘이란다면은 이제 이 전투적 민주주의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동원해서 일정한 국민 부분들을 정치 밖으로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획일화되고 어떤 전체주의화되는 그런 파시즘이 위로부터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35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한 10줄 정도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과잉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가 과잉 상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과잉되어 있다. 과연 과잉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민주주의가 과잉되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히틀러 시대 때 어떤 바이마르 사회가 동질화되지 못했다는 거. 너무나 많은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가 돌아다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 잘라내고 히틀러 체제로 가야 된다는 그 논의와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모든 반대자들을 비시민으로 몰아내고 사회를 획일화하고 그 획일화된 틈을 타서 신자유주의 세력과 어떤 공안 세력들이 활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진보당 사건은 현 시대의 중대 국면, 중대 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 사회가 87년 그 당시 우리 시민들이 꿈꾸었던 그런 민주적인 사회로 갈 것인지 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꿈꾸었던
그 경제민주라든지 복지국가라든지 이런 그 체제로 갈 것인지, 물론 뭐 더 나은 체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그 해방 직후 또는 그 유신 체제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인지, 물론 뭐 그 역사는 그 낯선 순환한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권위주의 체제로 순환해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건은 정말 그 이제 얼마 전 그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성난 눈으로 돌아보라. 이미 그 제기됐던 사건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던 눈으로 성난 얼굴로 이 사건을 바로 그 직시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회피할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여기에는 오만 거짓말과 오만 허위와 오만 이데올로기 이념들 같은 것들이 다 산입되어서 정말 없는 위험이 만들어지고 그 없는 위험을 그 빌미해서 보다 강화된 권력이 우리의 삶을 올가맬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당겨서 써볼까요? 시작해. 네, 이어준 교수님. 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심포지움을 기획하는 데도 같이 좀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한상희 교수님 글하고 뭐 제가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한상희 교수님 글을 좀 읽어봤는데,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과 좀 많이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뭐 상대적으로 좀 짧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종북 담론, 뭐 종북 메카시즘, 뭐 종북 이데올로기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죠. 메카시즘은 아마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 장황하게 소개를 하지는 않았고요. 냉전,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소 냉전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한편은 또 이 마오쩌둥의 집권, 그리고 한국 전쟁 발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들 속에서 이제 미국 내의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좀 대대적인 보수 진영의 반격으로서 나타났던 것이 메카시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그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건 뭐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만 42페이지 쪽에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메카시즘은 대중들의 공포와 증오를 정치적인 자원으로 동원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구성하죠. 우리와 적을 구별하고 어떤 범주화된 집단이나 사람들을 적으로 표상하면서 적은 시민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고, 뭐 이런 시스템이 가장 극단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김동춘 교수 같은 분은 전쟁 정치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전쟁 시기에 가장 극단적으로 우리와 적을 구별하는 것인데, 이런 논리가 일상적인 정치에서 하나의 나타날 때 그것이 전쟁 정치의 성격을 지니고,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이런 전쟁 정치를 한 60년 이상 이미 우리가 좀 겪어왔던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이런 종북 메카시즘의 좀 법적인 토대는 분명히 국가보안법인 건 당연하고요. 우리 일반법인 형법이 53년도에 전쟁이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제정됐는데, 재헌국회가 형사 쪽 법령 중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죠. 48년에 이미 그것만 봐도 당시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던 전체의 역할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종북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60년 동안의 김동춘 교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전쟁 정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정치적인 실천 과정의 연장선에 이미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한상희 교수님도 비슷하게 분석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이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사회에 내재화된 이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다 플러스해서 이게 이제 좀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같이 착종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원래는 진보 진영 안에서 논란으로 시작이 된 것이긴 합니다만 2012년도에 이것이 보수 언론들이 보수 정치 세력이 진보 진영 전체를 공격하는 그런 하나의 담론 언어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2013년에는 이제 그 메카시즘의 광풍이 좀 몰아치는 시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 사건, 내란 사건, 또 정당해산 이르기까지 정당해산 제도가 제도권 정당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이제 국가보안법은 일반적인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같은 표현들을 쓰죠. 과거에 정당해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진보당이 58년도에 해산된 적이 있는데 당시 해산은 이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진보당 조봉암에 대한 판결을 보면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대법원까지 하급심에서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다 인정했죠. 그러니까 이 정당에 대해서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했던 그 국가보안법 시스템에서 1960년 위원정당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위원정당 시스템이라고 이제 위원정당 심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보안법과 좀 평행하면서 또 국가보안법의 하나의 특수한 어떤 작동 영역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북 메카시즘이 나타나는 맥락, 양상을 좀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건 다 잘 아실 텐데, 이 국가보안법이, 과거에는 조작 사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국가보안법이 많이 좀 사용됐다면, 근데 지금은 국가보안법이 주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용되는 형태들은 7조와 관련된 찬양공체, 이적단체, 이런 이적 표현 이런 범죄들과 관련이 돼 있어서 말하자면 이게 하나 이제 대중들의 담론과 대중들의 사상에 대한 좀 직접적인 통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8년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는 계속 증가해서 2013년에 이제 100건을 다시 넘어서게 되는데 그 대부분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7조 위반 사건들이고요. 46페이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글에서는 자세히 분석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국가보안법 7조가 1991년도에 개정이 됐죠. 한정합헌 결정, 환제 결정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요건으로 넣습니다만은 실제에서 이 사실 해악을 끼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쾌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북한 그러니까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어떤 얘기를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외적으로 좀 무죄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똑같이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를 해도 평상시에 그 얘기한 사람이 좀 친북적인 성향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판결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국가보안법에서 무죄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무죄가 나오는 사건들은 이제 결국은 보면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북한과의 특별한 어떤 연계 활동이 없었다거나 이런 좀 예외적인 경우들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 국가보안법이 담론 통제 기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이제 수사 영역 외에 정보통신망법 행정심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글에 대해서 이제 삭제를 하거나 뭐 더 나아가서 홈페이지 폐쇄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실제 작동하고 있는 거. 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처럼 행정심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라고 하는 거로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의 게시글이라고 하는 판단이 되면 다 삭제를 하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스크린해서 경찰이 해당 게시판 운영자한테 삭제해라라고 일단 요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랬을 때 뭐 좀 시민단체나 뭐 좀 운동단체들 같은 경우는 좀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게시판 운영자들 같은 경우는 다 삭제 요구에 경찰의 요구에 다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버티면 이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 이런 게시글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삭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되는 게 1년에 한 10만 건이 지금 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국정원의 어떤 적극적인 댓글 달기 정치 개입도 문제지만 훨씬 그 이전부터 이미 경찰, 검찰 또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한 그런 인터넷상의 통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종북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됐나라고 하는 것 좀 맥락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과거에 우리 빨갱이, 좌파, 친북 등등 이런 이제 좀 낙인 찍기 용어들은 과거에도 늘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종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좀 이게 언어적인 상징성이 좀 많이 달라요. 옛날의 이야기들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역사성을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넓게는 이제 항일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의 어떤 진보 진영, 좌파 진영이 해왔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기능, 의미 이런 것들을 졸지에 좀 부정시켜버리는 언어로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시민성의 제거인데요, 주체성의 제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북한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북한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일반 대중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독자적인 주체적인 판단을 할 줄 모른다 이런 식의 관념들을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변희재 같은 양반이 종북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일베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들어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종북게이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종북하고 게이가 왜 붙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게이 중에서, 그러니까 동성애자 중에서 종북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종북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 운동, 즉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격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사회 혼란만 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죠. 성소수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으로 종북 개념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종북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는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지령이 있으면, 누군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대중적으로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미국이 50년대에 우리 표현의 자유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헌 원칙 강조하잖아요. 근데 195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거를 후퇴시켰었죠. 메카시즘 시대 때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 지금 그래야 될 때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황교안 법무장관이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 종북담론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북 관계의 어떤 특수성, 분단체제라는 특수성, 또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는 것이면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그 종북 낙인 찍기라고 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지배 권력이 가지고 있는 지배 권력이 겪게 되는 끊임없는 이 정당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과 좀 연결된 그러니까 이게 지배 권력의 통치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뭐 앞에서 한상희 교수님 이제 통치술이라는 표현을 한 거랑 뭐 유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신자유주의 질서가 일반 대중들한테, 민중들한테 미치는 삶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뭐 정리해고의 문제, 만성적인 실업의 문제, 복지 정책의 후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계급적인 갈등, 뭐 계층적인 갈등 이런 사회적인 갈등은 굉장히 격화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50페이지에는 이제 바우만의 책을 좀 인용하면서 이게 이제 공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 맥락. 근데 그 공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실종과는 좀 분리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바우만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짜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 나의 노후가 어떠할까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에서 오는 불안들이죠. 그런데 그런 불안들을 정치적으로는 교묘하게 특정한 어떤 적에 대한 공격, 그 적 때문에 내가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그거를 위장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테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게 화살을 돌림으로써 이슬람이라고 하는 적을 잡으면 우리 사회가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저는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사회적으로 막 난리쳤잖아요. 뭐 저런 짐승 같은 인간, 뭐 인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하고 뭐 전자발전이 화학적 거센이 굉장히 강력한 제도들을 도입했는데 이런 메커니즘도 따지고 보면 이런 좀 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인 거고요. 저는 이게 서양 사회에서는 이것이 아동 성폭력이라고 하는 흉악범죄자와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아동 성폭력 문제는 뭐 여전히 똑같고요. 외국이랑 그다음에 다른 점은 이제 종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다른 점이 아닌가. 근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북이라고 하는 건 국가 위의 세력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이 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실존적인 불안의 원천들을 끊임없이 위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적을 만들어서 그 적에 대해서 뭐 일종의 그 적이 없어지면 안전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 정치 담론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안전 담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안전 담론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명박 정부 때를 또 그랬지만 박근혜 정부도 취임 초에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것이 안전사회가 사회 안전 뭐 이 얘기 했잖아요. 우리 요즘에 뭐 세월호 때문에 이제 안전사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전혀 컨셉이 다른 것이었죠.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이 사회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적을 뭐 흉악범죄자니 종북 세력을 끊임없이 적으로 표상하게끔 만들고 그 사람들이 제거돼야 우리 사회가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식의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고요. 저는 요즘에 뭐 이 데인저와 리스크 개념에 대한 고민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이게 잘 사실 구별이 안 되거든요. 구별이 안 되는데 뭐 대개 이제 그냥 다 위험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다루는데 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과거에는 저는 데인저라고 하는 개념에 좀 기초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또 오늘날은 좀 리스크 개념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게 리스크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통제의 대상이 위험한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험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인 법에 특히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행위형법이잖아요.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실 형법이 작동되는 방식은 사람을 처벌하니까 위험한 사람이니까 처벌한다는 거예요. 네가 위험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네가 위험하니까 처벌한다는 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동성 폭력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는 이 중국 담론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순간 현명한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제 우리 사회에 위험을 줄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집단, 그래서 없어져야 될 집단,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좀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위험한,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체질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담론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리돼야 되고 제거돼야 되고 사회에서 추방돼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담론이 만들어지는 거. 그런 의미에서 종북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적인 안전 담론과 좀 결합돼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것이 조금 이제 형법의 언어로 바뀌면은 요걸 이제 적대 형법이라는 개념으로 형법 학계에서는 좀 논의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54페이지부터 좀 56페이지 정도까지 있는 이야기인데요.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종북 메카시즘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광풍을 일으키게 되는 건 결국은 이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지배 권력이 끊임없이 정당성의 어떤 위기 상황을 겪을 수밖에, 그러니까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그 한상희 교수님께서 아간벤을 인용하셔서 예외 상태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저도 아간벤을 조금 인용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치적인 정당성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사정이 일상화되다 보면 그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 상태의 시스템이 또 일상화돼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구적인 일종의 공안 체제가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저는 그 시작이 한국 사회에서는 결국 2008년이 기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바로 작년이 상당히 좀 고조화됐던 그런 시기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57페이지 이하의 내용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사상으로서 북한의 대남혁명론 내지는 뭐 사회주의 혁명론에 얼마나 지향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해왔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위험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험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위험한 행동을 해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니까 혹은 북한식 대남혁명 노선을 추구하니까 너는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식의 낙인을 찍는 구조. 이것이 판결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쭉 들여다보면 이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난 60년 동안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던 거죠. 이런 연장선에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정당해산제도에서도 실제로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국가보안법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 이렇게 대법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위험성 요건은 이미 국가보안법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요건에서 해왔고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메커니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실질적 위험성이라는 것은 결국 주장하는 사람의 사상의 위험성으로 귀착되는 논리가 우리 60년 동안 지배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당해산의 요건으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의 실질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요건이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민주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의 이야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좀 그런 면에서 제가 그나마 법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62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그냥 일단 정책인 사상이 뭐냐 하는 문제와 그 사상을 실천하는 행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문제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결국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할 때는 결국 자유주의적인 태제를 우리 법원이, 우리 법제도가 좀 더 충실하게 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법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입니다. 네, 저는 자유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유주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한상희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셨지만, 근데 법제도의 기반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기반을 갖고, 특히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법제도이니까, 그 제도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 위험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좀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종국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데 이 자유주의적인 법 해석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정도의 바람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요체는 그런 것 같아요. 크게 마무리하지 않는 48년 체제, 권위주의, 독재체. 48년 체제라는 건 80년 이후 체제 전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그러죠. 그래서 그 안에는 권위주의 체제, 독재 체제의 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8년 체제가 신자유주의와 결합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치의 사고파, 정치가 정치 공론장에서 용해 해소되지 않고 사법 절차로 와서 해소되는, 심지어 국회의원조차도 국회의원조차도 국회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를 헌법재판소 사법관리로 9명을 판단하게 맡기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법 절차로 정치가 왜곡돼 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게 아까 다시다시피 있지는 않았던 마지막 마감을 이용해서 했던 분이 폭력과 법사의 연계망을 끊는 것이 진정한 정책입니다라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역할 자체가 폭력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폭력적인 심판 절차를 뿌리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기능 자체가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느냐,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냐, 사법관리 몇 명의 우리 정치적 중대사를 맡길, 우리가 그럼 언론 정치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본격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효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종북 메카시즘과 안전방문, 적대헌법을 만들어낸 안전방문이 결합돼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법제가 파시즘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파시즘화되고 있는 국가법제를 적용하는 이런 헌법재판 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시즘적, 국가보안법제 그런 법 단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장 굉장히 기묘하지 않겠나,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전부 헌법재판 들어가서 올바르게 법 집행하라고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너가 지금 어디로 가는 너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냐라고 헌법재판소가 없애자고 할 건데, 그것들은 앞으로 우리 몫일 겁니다. 자, 다시 우리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체제가 말 그대로 헌법의 좀 이름에 합하는 이런 체제였는지, 오히려 정작 위험한 것은 오히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통제하는 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실제로 또 무서운 폭력 내지는 더 나빴던 이런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비교만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폭력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폭력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강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최소한의 기준이고 요청일 겁니다. 통합진보당은 아직은 집권하지 못한 정당이죠. 설령 어떤 폭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으로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예비, 음모, 선동, 폭력적인 정당활동 등등의 이제 이유를 갖다 들이대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걸 미처 보지 못했는데, 국민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이었던 것 같고요. 오직 비밀정보기관만 볼 수 있었던, 그것이 과연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인지, 누가 더 위험한지, 아니면 정작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약간 이게 이제 발제자가 좀 다른 포인트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북론은 이미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북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인 것이고요. 이미 제가 그 토론문에도 썼듯이 이미 광범위하게 정부에 조금만 비판하게 되면 세뇌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떤 한 개인이든 집단이든지 간에 정부에 비판적이기만 하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야 하기보다는 외부의 불순 세력으로부터 세뇌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세뇌의 출처를 알 수는 없었고, 따라서 굳이 그걸 어떤 경우에는 밝힐 필요가 없었지만 언제든지 그 출처를 북한이라고 명기할 만한, 그래서 종북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것이 때로는 이적 단체로 판단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사냥금으로 처벌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칼자루는 법원이 쥐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것이 이제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48년에 12월 1일날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의 헌법 체제였던 것이고요. 설령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사실은 그 앞에 이제 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다른 분을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말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헌법적으로 자유민족 기본 질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그러한 독일에서의 어떤 헌법에서의 논의 자체가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자유주의적 이른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함에 있어서 결국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줄여놓는, 그래서 남는 거라고 하는 결국 보통선거제도 더하기 표현의 자유, 근데 이른바 이런 자유민족 기본질서 내지는 위헌정당을 강제 해산한다라고 하는 제도는 거기에서 사상 표현의 자유를 빼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과인 것이고, 거기에다가 반공주의를 더하는, 이건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상 표현의 자유는 이미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른바 정당 해산제도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사상 표현의 자유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남은 것은 이제 이른바 보통선거제도였는데, 이런 선거제도마저도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선거 자체의 공정성 내지는 선거 자체의 헌법적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의 마지막 결정점이 아마 2012년의 대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면에는 또한 국가보안법의 실질적인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밀정보기관, 국가정보기관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뭐 종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최근에서 논의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가장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부터 나오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항상 유린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뭐 북한에 대한 문제,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문제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늘 보아왔던, 그래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명백현존한 위험의 원칙이라든지 사상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중규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판결문에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또는 그 표현행위 자체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 권력이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의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법부는 인정해 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헌법 체제가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결국 통합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여기서 다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좀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그런 이유겠습니다. 뭐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학술과 판례는 늘 분리해서 생각하죠. 근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야말로 가장 인류 본성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고 가장 폭력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이제 기업의 경영권을 헌법적 권리로 승격시켜서 노동 3권을 이제 파괴하는데 동원을 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못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 헌법 23조 1항 재산권에 관련된 조항이죠. 119조 1항 뭐 개인과 기업의 자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15조가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이죠. 근데 이것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기업의 경영권을 이제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무역에 적합하게 행사될 의무를 지우고 있고요. 119조 2항은 다시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고요. 32조, 33조는 노동권과 노동 3권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의 어느 한 면만을 본 것이지 전혀 오히려 우리 헌법이 오히려 더 중심점을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조항들을 배제하고 헌법을 해석한 결과로서 결국은 노동자들의 권리는 침탈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대법원에 의해서 결국 정당화된 논리로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 헌법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은 이제 남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른바 그것이 형식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선거제도라고 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일 것이고 그것은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북풍, 총풍, 세풍 등의 선거에 관련되는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개인들은 처벌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접근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제기되지 못했던 것이겠고요. 그 결과로서의 2012년에서의 어떤 결과들이 지금에까지 여러 가지로 제대로 또 법원에 의해서 단죄가 되지 못한 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직선제와 단임제 그리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의 민주화의 성과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는 직선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비밀정보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을 조성하는 또는 왜곡시키는 과정에서의 직선제의 의미는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것이겠고요. 또는 그것이 설령 대통령 개인은 단임제로 머무를지 모르겠지만 계속 한 집권 당이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집권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역시 단임제 역시도 무의미한 결과가 될 거고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는 바라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나마 선거에 기대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보아도 사실은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처방으로 집권당은 단임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정도로 사실은 어디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고 그 막바지 정점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 정당 해산 심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 계속 비판을 하오셨던 것처럼 그 칼자루를 역시 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이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어쨌든 선택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게 하는 상황, 한편으로는 또 너무 쉽게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민주주의가 없이 법치주의가 살아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법치주의가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고 있을 때 민주주의가 그 나름대로는 그 자체 내에서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그조차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법원 근처 100m 이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집회나 시위도 못할 수 있게 이렇게 철옹성같이 그런 옹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입장에서 권력에 대해서 자기의 이런 특권을 오히려 행사함으로써 불의에 맞서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그 권력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이 또한 그 법관들의 모습일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왕적 대통령 아래에 있는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법관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책임을 물론 그걸 뭐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고 누구나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책임을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의 왜곡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 헌법재판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 동안에 저질러졌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역사적 평가, 다른 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자의 평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세워져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평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겠죠. 민간인의 수사권, 기소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현재와 같이 헌법 체제가 제대로 어느 한 곳을 보아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경찰, 시민검찰, 시민법원, 시민헌법재판소 등의 그런 주권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이 사건은 물론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기본적으로 좀 헌법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좀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뭐 다 비슷한 결론이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쨌든 마지막에 어쨌든 결정을 자꾸 이렇게 재촉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그 말씀을 드리면 경찰의 통계로 불법 폭력 집회 시위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87년이고요. 그 87년에 불법적인 폭력 집회 시위로 인해서 현행 헌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점을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발제하신 분들이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소위 낙인 찍고 배제하고 하면서 그것을 정치사회적으로 이용해가는 현 정치사회 정세와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당 해산에 관한 헌법적인 논쟁 부분이 두 가지가 지금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 문제들이 정말로 심각하고 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주제이구나 라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느꼈지만 또 그러면서도 좀 대단히 좀 지나치게 우울한 거 아닌가? 너무 좀 뭐랄까 좀 소극적? 좀 낙관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북 세력으로 낙인 찍고 배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가리고 진실을 회피하고 그리고 어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변형의 열망들을 그걸로 상쇄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은 물론 늘 있어 왔습니다. 한편 하지만 돌아보면 과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무수히 많이 양산되고 그것이 유죄 판결 받는 사람이 늘 있고 했었지만 과연 이 사건이 내란 사건이 없었으면 정당 해산까지 갔을까? 내란이 없었으면 그 작년도 이맘때 그 미친 메카시즘 광풍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만 돌아다 보면 제가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이 사건을 맞는 것을 주저하면서 많은 동료 변호사나 또 친구들과 상의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을까? 아닙니다. 그건 내란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물론 법을 폐지하진 못했고 그것을 일정하게 우리 사회가 완전하게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실현시키진 못했지만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 머릿속에 그건 그냥 여전히 국민들을 편가르고 하는 데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메카시즘 광풍을 일으켰다간 오히려 분명히 역풍을 맞을 게 뻔한 그리고 정당 해산을 제기할 것으로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적어도 우리 사회에 사회적 인식은 있었다. 따라서 과거에 좌파, 빨갱이, 좌경화라는 온갖 그 새로운 딱지들이 붙일 때마다 처음에는 위용을 과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시민사회의 힘에 의해서 무력화돼가는 과정이었었고 어쩌면 종북도 그와 같은 운명이 맞을 게 뻔했을 텐데 여기에 내란 세력을 더 씌웠다. 그래서
메카시즘 광풍, 이 정당 해산의 현실적 근거는 사실 종북 세력이라기보다는 내란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란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거짓과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좌경 세력, 좌파 이런 것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희석되면서 그것이 그들의 음모였구나를 아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 내란 세력이라는 거짓과 음모와 그것이 갖고 있는 국정원 또는 정치 권력들의 음모가 드러나는데 크게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나 과장된 그리고 너무나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 이미지를 들씌우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여전히 종북 세력 하면 가로 열고 내란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 구체적인 것은 한국의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당장 총을 들고 나와 내 가족의 총을 겨눌 사람이라는 암묵적인 공포심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1심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반영이 돼서 결국은 여론조사에서도 어쨌든 다수 이상이 내란 선동 유죄다와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후에 여러 재판 과정이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 정점에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북과의 연계가 있었느냐, 지하혁명조직이 있었느냐, 사전 준비가 있었느냐, 실질적으로 내란을 결의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났고 다만 그 자리에 나왔던 내용의 진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한 논쟁만 지금 이 법정에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내용에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결국 작년에 이맘때 그 검찰에서 표딱지를 낙인을 찍었던 내란 세력이라는 낙인 찍기에는 이미 너무 거리가 멀어져간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사건 하나의 객관적 내용도 이미 종북 세력이라는 것 속에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이중으로 덧칠해 놨지만 그 내란 세력이라는 덧칠은 이제 상당 부분 벗겨져 나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명확히 벗겨질 것이다. 물론 그 내란 세력이라는 딱지의 상처는 오래 갈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의도했던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내란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한 마음을 느꼈을 때도 그 배후에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은폐하려고 하는 누림수가 있다는 건 다 몰라서 그런 것을 외면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발제분께서도 국민들이 어떤 진실을 외면하게 하는 수단,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그 어떤 직업적인 불안정성과 생활의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그 타겟을 이 내란 세력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평가는 맞지만 또 한편은 우리 역사가 역동적으로 증명하듯이 단기간 내에는 그런 거짓이 통할지 모르지만 저 시간이 지나면서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생량이 누구이고 그거의 근원적인 모순의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는 물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물이긴 하겠지만 결국 국민들이 안다라는 거죠. 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신뢰가 있고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61%라는 높은 수치가 내란은 무죄가 맞다. 내란 선동도 무죄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정확도에서는 조사 결과자나 입장에 따라 차이가 하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 이 사안이 우리 시대의 모순을 가리는데 충분히 작동할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란 음모 사건 당사자가 잘했다거나 이 사건의 주체들에 대해서 이쁘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외면하게 하거나 그것을 모르게 만들지는 않을 거다. 결국 이 사건의 광풍이 지나면 다시 이 땅의 민중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향해서 또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또 법적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의 위헌 논의에 대해서 항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법원도 그랬던 것은 맞지만 하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이 희석되어 왔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를 했겠느냐?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라고 하는 판결을 쉽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부무 찬양, 이적단체 뭐 이런 것들을 처벌받아 왔었었는데, 그리고 그런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뭐 일정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여든 야든 각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보안법 위반을 가지고 위헌 정당 해산까지 가겠느냐라는 나름대로의 좀 뭐랄까 신뢰가 있다는 거죠. 신뢰라기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이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근거는 뭐냐?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부족하긴 하지만 현대사 20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가장 깊게 각인받고 신뢰받은 국가기관 중에 하나였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물론 뭐 전체 다수의 국민을, 그들이 음해하든 아니든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들을 발휘해왔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싸움에서 뭔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다면 이 내란 세력이라는 이 딱지 붙이고 배제한 것이 얼마나 코미디고 음모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밝혀내가는 과정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도 그냥 국가보안법 위헌 논리,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논리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갖다가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던 힘이 됐던 것은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자. 이게 말이 되나? 정말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인권이 후퇴한다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백화시 광풍을 그대로 온전하게 놔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인권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던 많은 법률가와 활동가들이 여기에서 주춤거리거나 외면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활동가나 법률가들을 힘있게 나아가는데 한 근거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의 어떤 무기이자 어떤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들은 어떤 배제와 낙인 찍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려고 한다. 우리가 인권을 위해서 싸워나감으로써 이 부당한 낙인 찍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상대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인권 진영에서 논의를 할 때 사회권은 분명히 후퇴할 거다. 하지만 사회권을 신장하기 위한 대중들의 요구를 막기 위해서 자유권 진영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촛불 집회나 무슨 뭐 이런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집회하면 못하게 경찰 병력으로 막고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각오와 투쟁이 불가피하다라고 각오를 다졌는데 정작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범위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권의 어떤 도전, 그건 바로 이 내란 음모 사건이었고 이 메카시즘 광풍이었습니다. 그런 집회 시의 자유의 범위가 시간이 어디까지냐라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내고 시민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하고 거기에 예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따라서 그들에 있어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특별히 일반 시민사회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식의 광풍이 몰아붙였고 그러한 목소리 큰 주장에 대해서 일반 시민사회나 인권진영에서도 처음에는 멈칫거렸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광풍을 이겨내면 이제는 이보다 더 큰 광풍은 없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바닥까지 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항소심을 디딤돌로 해서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반드시 확정을 짓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을 승리로 이끌어낸 다음에 여기서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북 메카시즘, 종북 이런 색깔 논쟁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뛰어넘는 계기로 삼는 어떤 인권의 새로운 어떤 전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좀 전망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세상은 제가 헌법을 넘어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일반 결사체들은 그냥 법원에서 판결로서 해산시킬 수 있죠. 근데 정당에 대해서 특별히 헌법재판소라는 독특한 정치적 심판 기구를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그 자유권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 학교 로스쿨 학생들처럼 이런 말씀드리자면 보통 통상 일반적인 종교자유나 이런 것처럼 다른 자유에 비해서 표현의 자유는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게 충돌할 때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키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학생들 답안 있을 때 하는 말이어서 주류기도 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 뭐 음란에서청 만들어낸 표현 자유 말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공동한 심사에 대해서는 그런 식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또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걸 제한할 때는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가 정당이다. 정당이 정치적 표현을 향유한다. 이 문제에서는 가장 고난도의 그런 아주 엄격한 심사를 하기로 헌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헌법 8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한 정당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헌법 8조에서 말하는 구성 요건에 따라 해산시킬 수 있는지, 정당 목적이나 활동 민족 기본 있을 외에는 여부를 놓고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 했던 건데,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건지 좀 다소 미시적인 관점에서 엄밀하게 논증해 갈 겁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세션에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